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당의, 재선 의원이시던가요? 네. 예. 19대, 20대 지금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가 경남 양산. 양산. 예. 네. 처음에 이제 19대 될 때는 이제 양산시가 네.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이기 때문에 하나에 쓴 거고 있고. 네. 이제 20대에 저기, 갑을구로 분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양산 갑구입니다. 네. 그 양산이 문 대통령 무슨 사저가 있는 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산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네. 자택으로서 이제 오래 살았고, 또 거기에 이제 이번에 문다혜 씨 그 남편 사위도 역시 이제 양산 출신이고, 양산에 상당히 그 뿌리가 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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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 대통령 집이 굉장히 크다는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실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규모가 크고, 별장형의 그런 아주 큰 저택이죠. 네. 네. 저택이라고 부를 정도입니까? 네, 그렇죠. 네. 일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저택입니다. 그 양산이 부산과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부산대학교가 양산으로 옮겨가죠. 옮겨갔습니까? 부산대학교에 이제 의과대학, 예, 그다음에 치과대학, 네. 한의대학, 예. 그리고 이제 간호대학이 지금 와 있고,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양산에 부산대학교에 이제 융합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로 따지면은 이제 분당이나 일산처럼 이런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부동산도 굉장히 비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저택 같은 큰 집을 자기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전세 사는 게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저택은. 네. 그래요. 문 대통령이 굉장히 부자 모양이네. 예, 아무래도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는 경남이 보수의 그 아성 같은 곳이고, 네. 그랬는데, 이제 김해, 진영 쪽이 이제 노무현의 고향이고, 네. 또 문 대통령이 양산에서 살고, 고향은 거제지만, 이러면서 경남 민심이 어쨌든 지난 10여 년간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좌파한테 이제 넘어가는 이런 형국을 보여왔잖아요. 그 추세가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주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양산 김해는 이제 공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이 많고, 또한 그쪽이 좀 상당히 젊은 도시입니다. 저희 양산만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한 6년 사이 인구가 한 12만 명 불었는데, 그 인구가 이제 주로 이제 신도시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에 이제 상당히 젊은 그런 연령층이 많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은 평균 연령이 한 37세 정도 돼서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젊은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표 성향도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양산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2004년 17대부터 거의 이제 여야 간에 그 당시 저희 자유한국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 간에 거의 1% 내지 2% 차이로 항상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곳입니다. 경남이지만? 네, 경남이지만. 늘 그렇군요. 저희는 소위 낙동강 벨트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치열한 지역이고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19대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상당히 저희가 이제 당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표가 또 대선 후보가 직접 저희 상대 후보 민주당 후보를 이제 직접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낙동강 벨트의 바람이 민주당 바람이 거세었지만은 제가 이제 19대에도 그것을 뚫고 또 20대 저희 당이 이제 그 당시에 공천 파동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한 2%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동강 벨트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남, 부산, 울산이 거의 이제 40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사수를 해야 됩니다. 사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이 지금 122석인데 거기서 절반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 양산에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문자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네네. 인권 변호사라더니 그렇게 돈을 어떻게 많이 버나요? 이런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네.
세월호의 그 소유주였던 유병헌 씨와 무슨 이 집이 관계된다 이런 문자가 계속 올라오는데 네. 저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이게 사실관계가 어떤 겁니까? 현재 네. 이제 재산 어떤 부동산 등록 원부를 떼보면은 그런 유병헌의 집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증거는 지금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그러한 부분은 어떤 변호해서 관련에 대해서 이제 수임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부동산 등기부 자체에서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으니까 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실로 단정하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당 최고위원 후보로서 그렇게 제가 지금 초청을 해서 대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를 했네요. 왜 정치를 하는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일단 지금 한국은 지금 사실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큰 전환기에 있죠. 그래서 어떤 외교나 이런 안보 또 남북 문제에서도 큰 전환기 있고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상당히 국내 어떤 경제가 상당히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정치의 시대죠,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제 정치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종편에서도 이제 정치에 관한 그런 시사 문제를 많이 방송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정치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치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런 어떤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 있고 또한 정책과 이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의 어떤 위치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정부 권력을 비롯해서 또 국회 권력, 검찰, 경찰, 언론, 국정원 모든 권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집권 세력이 지금 다지고 있고 지금 자유우파가 이제 가진 그런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112석이라고 하는 이 자유한국당이 있어. 그리고 일본 이제 대한애국당 같은 그런 한 석이죠. 그래서 이 자유우파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망망대해의 인력 편주와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또 헌법가치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의 이제 그런 지금 상당히 소명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제가 이제 9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20년인 공직 생활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제가 북경대학에서도 이제 유학을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많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어떤 큰 전환기에 있어서 과연 저 윤영석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윤영석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생각을 해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회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것도 그동안 이러한 공직 생활의 경험과 또한 어떤 미국이나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이런 것을 다 이제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제가 일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물론 이제 한국당도 내부에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이 사실 존재합니다. 또한 다양한 세력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동안의 당내 갈등이나 내부 분열을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어떤 당대표가 되든지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당원들이 뭉쳐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 통합의 어떤 정신과 통합의 분위기는 상당히 저는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일부 이제 조금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지금 언론에 의해서 부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전당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뭔가 덮으려는 또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덮으려는 그러한 언론의 그러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번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뿌리는 건국때부터 가지만은 건국과 또 박정희 시대 그리고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한 민주화 시대 이런 걸 다 주도해온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서 탄핵을 맞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자유우파 정통 보수 세력을 끌고 가는 새로운 홀로서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지도부는 그러한 새로운 홀로서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지도부, 우리 정통 보수 세력의 새로운 홀로서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지금 압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조선일보가 사설로 국민들의 혀를 차게 만드는 한국당 전당대회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냈는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 TV조선에서도 똑같은 논평을 요청을 받았어요. 이게 막말 전당대회라고 한국당 전당대회를 딱 규정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한국의 정당사를 보면 특히 야당의 전당대회는 강목이 등장하고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적어도 지금 한국당이 무슨 폭력 사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이거를 최악의 전대라고 규정하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30-40년 전의 얘기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지금 그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언론이 분명히 지금 있거든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들의 언론들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내부의 어떤 이 전당대회를 자꾸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대구에서 청년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 한 사람이 문재인 탄핵을 계속해서 주장했잖아요. 연설할 때.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오늘 TV조선의 자료화면에 놓으면서 그걸 또 이제 막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또 논평을 요구받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성역이 없다. 대통령 탄핵 얘기하면 그게 무조건 막말이 되냐. 그러면 2년 전에 촛불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맞습니다. 전부 막말한 사람들이냐.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히 좌파가 그동안 지리멸렬하던 이 자유우파가 한국당 중심으로 이제 다시 모이면서 컨벤션 이펙트가 막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한국당을 덧칠을 해서 프레임에 가두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자면 그런 트집거리나 비밀을 안 주는 게 더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빌미를 줘서 이제 저희들이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할 말은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5.18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18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자유한국당,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다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진상규명법에 보면은 분명히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한 그런 의혹, 그리고 어떤 북한 간첩이나 그런 북한의 어떤 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 규정마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은 매도당하는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방송에서 이제 그걸 5.18 명단을 까야 된다. 그걸 명백히 공개를 해야 된다. 또한 보통의 어떤 국가 유공자들은 다 국가 본체에서 국가기관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만 유독히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명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 그리고 어떤 공적에 의해서 그것이 유공자로 지정이 됐는지 다 그런 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매도를 하고 심지어는 저의 지금 지역구 사무실에 그 민중당 무슨 노동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다 와가 지금 아주 그냥 점거를 하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양산에? 네네. 아니, 이거는 저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얘기를 못 하도록 한다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의 앞으로 이 진실과 국민들을 위한 진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어떤 주장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의원님 지역구 사무실에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국에서 5.18 발언을 직접 한 것도 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수석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방송에서 그런 인터뷰 속에서 이제 제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지키자고 주장했더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나와 있는 법을 그것을 제가 무슨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우리가 그것을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불필요하게 이러한 그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적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분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또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의 그러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규명을 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한 뒤에 모든 합의가 끝난 뒤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소위 진보 좌파 세력들이 그냥 그 아주 그 정말 무도한 이런 그 행위들을 하면서 저의 그 지역 사무실에 와서 그냥 난리를 피우고 참 지금 시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결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윤영석 후보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할 말은 해야죠. 이건 왜냐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입을 막아버리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어떤 진실은 어떻게 규명하고 아까 제 말씀은 할 말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할 말은 하자. 그런데 트집 잡힐 일은 최소화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의 그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은 제가 지금 봐도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트집을 잡고 덮어씌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옳은지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또한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발언을 해야 되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후보님하고 저하고 눈높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좌파다 패널들하고 이게 사상 이념 투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방통위와 방심위가 심판이잖아요. 이게 좌편향이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좌편향이 돼 있는 심판이 당연히 이 자유우파 패널들한테 불리하게 갖다 대죠. 그러면 그냥 나만 주관적으로 나는 할 말 했어 라고 해서 그들의 그 편향된 잣대에 딱 걸려서 방송 퇴출당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못 나가면 TV조선에 누군가 중도가 나가거나 좌파가 그 자리를 채울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방송 보는 국민들한테 더 나쁜 영향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전쟁을 하는데 좌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편향된 심판의 잘못된 심판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걸 피해가면서 그 태클을 피해가면서 싸움을 한다고요. 한국당 의원들한테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장 5.18로 논란이 벌어지면 한국당 의원들은 뭐 내가 무슨 못할 말 했냐 그러고 오히려 인지도도 올라갔다 그러고 막 다니면서 표 얻을지 몰라요. 매일 TV조선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좌파 패널들하고 싸우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에요. 네. 김술래 맞습니다. 의원이 가서 논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이 맞고요. 예, 그래서 눈높이가 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으로서 방송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은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은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고 네. 몰매를 맞더라도 또한 네. 자기의 어떤 정치 생명을 걸더라도 그렇죠. 네.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위해서라면은 강력하게 저는 주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사실은 제대로 해줘야 네. 자유우파 패널들도 뭔가 좀 할 거리가 더 생겨요. 네. 그 점에서는 네. 사실 저도 이 얘기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엊그저께 그랬어요. 하나마나한 그 무슨 농성인가 뭔가 당장 때려치워라. 네. 그 농성하고 있는 거 알죠? 네. 그리고는 이게 아무 언론에 그 관심도 못 끄니까 자유우파 유튜브들한테 연락해서 중계방송 좀 해달라. 그래서 저도 갔어요. 신의 한수, 그다음에 고성국 TV, 그다음에 페렌마이크. 그렇게 가서 뭐 현장 가서 의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생방송 중계해주고 왔어요. 근데 농성이라는 게 그러면은 유튜브 생중계할 때만 그 의원들이 거기 앉아 있고 중계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농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이거는 무슨 문재인 대통령하고 좌파들만 쇼잉하는 게 아니고 한국당도 그냥 쇼잉하면서 이걸 투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디 가서 네. 말을 못 하겠다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그 정치인들 또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망망대해에 지금 떠 있는 그런 인력 편주 같은 그런 네. 존재입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주장을 해야 되고 투쟁을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고위원이 되어서 반드시 그 지도부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싸울 거리가 쌓여 있는데 네네. 지금 제대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2월 27일 날 어떤 사람들로 당대표 최고위원이 구성이 될지 몰라도 그 지도부는 이제 거의 1년 만에 정상 지도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싸울 일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들어서는 거니까 정말 좀 제대로 투쟁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일 못하는 게 어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말끝마다 대한민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 말씀은 바꿔 말을 못하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불안해요. 예를 들면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크게 이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안보 외교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전혀 이론도 없는 것이고 정책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예. 노동경제학에서 일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아주 그 ILO에서. 네오 막시즘의 그런 이론가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노동경제학에서. 그는 뭐냐면 임금, 이제 임금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로자죠. 그 자영업을 하거나 이제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서 사는 분들. 그분들의 임금을 올려주면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도 아니에요. 임금주도 성장 그나마 노동경제학에 나와 있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까지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영업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면은 성장이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성장이 돼야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지 소득을 올려주고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그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현실 세계에 전혀 없고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이런 이론을 가지고 와서 지금 급격하게 2년 동안에 약 한 최저임금 수준을 30%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저임금에 그 적용을 받는 것은 대부분 다 자영업에 근로하는 그런 아주 취약한 그런 근로자들이나 중소기업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들, 이런 분들의 임금 그 지불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갑자기 30%를 올려주라니까 무슨 돈을 올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일자리가 막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54조 원을 들이붓고도 결국은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도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가치가. 네. 이건 심각한 수준, 그럼요. 심각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그 일자리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정책을 무리하게 서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보만 하더라도 네. 결국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북한하고 뭐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 핵무기가 있는 한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우리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핵무기를 없애자 하는데 모든 걸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북한이 거기에 수용을 하지 않고 계속 핵 개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되어 왔던 겁니다. 경색 관계가.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일성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 북한의 핵무기를 전부 다 폐기하겠다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제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작년 6.12 네.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1년 내에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북한 김정은이 약속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북한은 더 지금 핵을 고도화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한 60개에 이르는 지금 핵탄두를 이미 제조를 하고 있다는 국제 지금 연구기관들의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그런 시간만 벌어준 겁니다. 시간만 벌어줬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이 지금 불과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지금 만납니다만은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서두를 필요 없다. 시간표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서두르지 않겠다. 지금 말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대통령 재선 네. 선거가 지금 코앞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것을 마치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핵화의 성과가 있는 양 이걸 막 부풀리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거의 물 건너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 부분에서 경제도 지금 일자리가 급감을 하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최근 한 15년 내에 최저 수준을 가고 있고 실업률도 IMF 이후에 최고점에 지금 가고 있고 또 미국과의 그런 동맹도 지금 균열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과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역대. 거기다 북한 비핵화는 뭐 거의 지금 물 건너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불과 지금 1년 그래요. 한 네. 8개월 정도 만에 2년도 안 돼서 지금 일어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지금 어떤 위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내년 총선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150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아무런 권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아까 그래서 반드시 예. 내년 총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트럼프가 뭐 이렇게 쫓길 거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북한 비핵화 네. 뭐 천천히. 예.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을 해달라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요청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북 사이 철도, 도로 연결, 남북 경제협력 사업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게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 비핵화를 뭐 그렇게 뭐 빠르게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한테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든지 다 돈으로 떼어줄 테니까 뭐 요청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트럼프한테 얘기한 꼴이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네. 오로지 지금 북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김정은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지금 철도와 도로를 지금 연결하는데 지금 예.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100조 원이 든다. 또는 최소 40조 원이 든다. 이런 네. 다양한 그 분석 결과가 있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글쎄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전혀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미국이 허락을 하면은 100조든 뭐 얼마 200조든 투자를 하겠다. 네.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풀 게 아니고 네. 결국 이제 남북 관계도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든지 개혁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했고요. 개성공단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작정 그냥 국민의 세금을 다 그 북한에 100조든 200조든 막 주겠다. 이런 발상은 정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북한을 분명히 개혁 개방의 길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베트남 방식이 되든 중국 방식이 되든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은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지금 27개의 그 경제 개방 특구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것이 개성특구입니다. 개성공단.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 한 13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가 5만 5천 명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130개 정도의 기업들이 그 북한 근로자 5만 5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월 한 140불 정도 됩니다. 네. 이걸 전부 다 몽땅 사실은 북한 노동당에다가 준 겁니다. 그동안에는. 예. 그리고 북한 노동당에서 이것을 미국 달러를 다 이제 받아가지고 그게 연간, 1,000억 불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1,000억 불 이상 되는 걸 북한 노동당에서 다 받고 예. 북한 근로자 5만 5천 명에게는 결국은 북한 화폐 일부 그리고 현물로 그 임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한테 현찰 다 김정은이한테 현찰을 다 준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이걸 가지고 핵 개발을 그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이 운영을 하면서 그래요. 뭐 그 10억 불 이상의 그런 현금이 바로 이제 김정은에게 갔다는 이런 그러니까 1년에 이제 1억 불 이상이니까 10년이면 이제 10억 불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물결로 우리가 북한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임금을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해서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의 현물이든 네. 아니면 일부 현금이든 현물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성특구 안에 이제 큰 마트, 대형 마트 같은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현물 지급이라든지 또 일부 이제 화폐 지급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네. 우리 기업도 이제 좋고 또한 북한의 그런 어떤 근로자에게도 상당한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결코 북한 노동당이나 김정은에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계약 관계, 근로계약 관계를 하고 또한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예. 상당히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마 이것을 이제 김정은이가 결단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결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앞으로 우리 지도부에서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뭔가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문재인 정권이 있는 동안에는 네. 제1야당으로서 한국당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완전히 그 방향 전환을 시키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네. 정권 잡고 나서 바로 잡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네네. 북한의 개혁 개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물결로 확산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우리의 모든 남북관계의 목표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요. 회복시키는 데 모든 목적이 있거든요. 네. 결코 우리가 어떤 김정은 체제를 존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독재자들을
칭송하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결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예를 들면 뭐 그런 연설 속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그래서 결코 그 어떤 이런 독재 체제를 지지하거나 존속시키는데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줘서 결코 안 된다. 결국은 북한 동포들의 그러한 인권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남북관계의 목표를 좀 두어야 되고 그것도 역시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해야 되고 우리의 일방적으로 국민의 어떤 세금을 일방적으로 퍼주는 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요. 예. 아까 그 총선에서 150석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건 자유우파의 목표죠. 그리고 네. 저는 이미 그 몇 주 전에 그 내년 총선 한국당 155석 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예측해서 지금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 질문은 150석 이상을 하기 위한 한국당의 전략이 뭐냐? 뭘 하면 150석 이상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선 첫째는 네. 이번 당 지도부, 당 대표와 이 지도부가 뽑히면은 네.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든 당원이 저희 자유한국당 300만 당원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뭉치지 않고서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우파 또 정통 보수 정치 세력의 모든 인재를 공정한 공천 절차를 거쳐서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 지도부부터 자기부터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사람을 심고 내가 내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지도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는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부터 정말 내복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네. 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고 이 지도부야말로 정말 공정한 공천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관련해서는 네. 자유한국당이 150석 하려면 기존 의원들을 전부 젊은 우파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문자가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젊은 우파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2030, 40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지금 300석 중에 50%는 고사하고 지금 10% 됩니다. 2030, 40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2030, 40이 국회 진출을 많이 확대해야 되어서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문제를 실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아주 그냥 절감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이해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40은 분명히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2030, 40만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통 보수 세력의 모든 정파를 아울러서 전부 다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도부가 먼저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모든 공정한 최선의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은 분명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경남, 부산, 울산의 낙동강 벨트에서 제가 19대, 20대 당선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지만은 저는 그 바람을 뚫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제가 공직 생활을 또 고용노동부에 한 20년 정도 하면서 이 서울 수도권의 정서를 제가 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뭔가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윤영석이 최고인이 된다면은 그런 21대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서 저는 150석 이상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생방송 시간이 한 5분 남았거든요. 제가 그 시간을 우리 윤영석 후보께 드릴 테니까. 우리 유권자들 또 이 한국당의 최고위원, 최고 지도부라면 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를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정치적 메시지 말씀을 좀 편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메라 웍 좀 해서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면에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고 큰 위기가 지금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책과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 급진적인 모험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야당이 강력해야 되고 견제와 균형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150석 이상의 그런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양쪽의 날개로 균형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 윤영석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윤영석은 낙동강 벨트의 그러한 문재인 바람, 또 노무현 바람, 민주당 바람을 뚫고 19대, 20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의 정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윤영석이 최고인이 되면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윤영석은 최고인이 돼서 저부터 헌신하고 저부터 희생하는 그런 각오로 지도부의 운영을 할 것입니다. 또한 당대표마저도 자기 정치를 하거나 무조건 어떤 사람 심기식의 어떤 그 당내 화합을 해치는 그런 정치를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당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당내 모든 세력과 화합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여러분 기호 3번 윤영석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영석 후보하고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최고위원 몇 명 뽑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대표는 3명의 후보 중에 1명을 따로 뽑죠?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5명 뽑게 되는 거죠? 네네. 그 4명 중에서 1명은 여성이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은 따로, 청년 최고위원들끼리 리그를 따로 해서 그 중에 네네, 1명.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 모두 5명이 되는 겁니다. 네. 여성 1명, 청년 1명, 그리고 네. 3명. 네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당대표 1명과 5명의 최고위원으로 네네.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네. 여기에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들어오죠. 네네네. 그 다음에 임명직이 또 있죠. 당대표가 네네. 임명하는 임명직이 2명. 네. 또는 3명 뭐 이렇게.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두 한 10명 정도. 9명. 9명. 총 9분입니다. 총 9명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3명.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선출직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명직이 1명이군요. 예. 지명직은 1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영석 후보하고 조금 전에 나왔던 조경태 후보는 그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를 해서 이제 여성이 1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이 네. 1명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나머지 3자리를 둘러싸고 네. 지금 네.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네. 저희 고성TV 처음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네. 지금 계속해서 문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질문, 이 말씀까지 다 끝났지만 제가 이 질문 짧게. 윤영석 의원님, 김무성 편 아니죠?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게 짧게 답변하셔야 네, 돼요. 처음에 19대 들어올 때부터 네. 저는 그 당시 이제 현역 의원 또 전직 국회의원과 경선을 통해서 네.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할 때보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이 네.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뜻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어떤 편에 제가 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당내 모든 정치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내 모든 세대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윤영석이야말로 정말 당내 모든 의원들과 얘기를 할 수 있고 모든 당원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번 지도부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른 그 최고위원 후보 중에
윤재욱 후보는 원래 오늘 출연하기로 했다가 또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네. 이제 출연을 이제 못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광린 후보는 저희가 금요일 날 똑같은 형식으로 네. 저희들이 초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청년 최고위원 4명이 토요일 날 나와서 30분씩 저하고 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네네. 진행을 할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여성이 한 명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서 지금 여성 최고위원 후보가 3명이잖아요. 네네. 예, 그 3명인데 그 김정희 후보, 정미경 후보 그리고 김술래 후보. 네. 근데 이제 3명한테는 저희가 고성고 TV 출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네. 아직 지금 답이 안 와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 2월 15일 출연이 결정됐었던 황교안 후보. 네. 예, 황교안 후보는 아직 고성고 TV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당대표 후보 중에 김진태 후보는 뭐 고성고 TV에 여러 번 출연을 이미 했고, 네. 오세훈 후보는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이 없고요. 네. 황교안 후보는 2월 15일 날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날 첫 번째 TV 토론이 잡히는 바람에 네. 시간이 겹쳐져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서 2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황교안 후보가 여기 단독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 조정됐다는 점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성TV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반에 다시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